안녕하십니까. 환상의 나라 제3강 오늘의 주제는 떠도는 섬입니다. 그 섬은 우산도를 가리킵니다. 다 잘 알다시피 그 우산도, 즉 오늘날의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은 그것이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서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오랜 역사 이래 우산국, 우산도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양국 간에 매우 민감한 외교 분쟁에 관한 것이라서 저로서도 좀 부담이 되고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입니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든 시민은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그러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지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역사에서 우산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료가 그것인데요. 삼국사기에 지정왕, 신라 지정왕 13년 512년 여름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하여 복속하였다. 매년 토산물을 공납하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 정동 쪽에 있는 바다섬이다. 혹은 울릉도라고 이름한다. 땅 크기는 백리다. 그동안 이 험준한 것을 믿고 신라에 불복해 왔는데 이찬 이사부 장군이 이 울릉도를 정벌했다 하는 그 이하는 울릉도 정벌에 관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은 동해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에 우산국이라는 하나의 정치 단위가 있었다. 신라에 맞서다가 드디어 신라에 복속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후 고려사를 보면은 우산국이라는 나라는 한동안 그 정치 단위로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그 정치 단위가 소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산에 관한 기록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15세기입니다. 여러 기록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이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입니다. 뭐 노래까지 있죠. 이 강원도 울진현조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라 그랬습니다. 이 무릉은 물론 울론이죠. 우산과 무릉 두 섬이 있는데 울진현의 정동쪽의 바다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이 할주로,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이렇게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두 섬은 서로 떨어짐이 멀지 않아 이도 상거 불언하여. 그래서 풍일이 바람과 해가 청명하면은 서로 바라볼 수 있다. 실제로 울릉도에서 독도는 바라보인다고 합니다. 늘 바라보이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특히 겨울철에 바다에 안개가 없을 때 수평선이 선명하게 그려질 때 울릉도 높은 곳에서 독도가 바라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 우산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는 당시의 명칭이었다. 그리고 그것의 역사적 출현은 6세기부터니까 6세기부터 독도는 한국의 역사적으로 고유한 영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학자들 가운데는 다수의 학자들이 그 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소수의 학자들은 용한 바 소신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도에 대해서 별로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앞에 두 강의는 제 나름대로 읽고 느끼고 한 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만, 이 독도에 대해서는 뭐 국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이미 1000편 이상의 논문이나 책이 나와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적으로 연구한 바는 없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논문을 읽는 중에 이 허영란 씨 논문, 독도 영역권 문제의 성격과 주요 쟁점이라는 논문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로서 쓴 논문인데요. 지금은 아마 울산대학의 역사학과의 교수로 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적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 근대 과학이라는 것은 반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가설이 어떤 경험적인 테스트에 의해서 그 유의성이 입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증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가설로서 검증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일종의 정명불능의 영역, 일종의 신화거나 종교거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세기 이래의 우산국이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키려고 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6세기 초의 우산국은 오늘날의 울릉도와 독도를 그의 나라의 영역으로 하였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산국이 소멸하면서 그 우산이라는 나라의 명칭은 독도로 가서 옮겨가서 붙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 나라 명칭이 그 섬에 같아서 붙었을진데 그 섬은 그 나라의 그 정치 체제에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독도는 거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발굴되지 않습니다. 울릉도는 물론 그렇습니다.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다는 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지을 만한 땅도 없고, 그다음에 뭐 농사를 지을 땅도 물론 없으려니와, 더구나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고대 왕국이 중심 영역으로 삼았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대 우상국의 국명이 도명으로 이렇게 변천해 왔다는 것이 증명이, 그 논리가 성립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무리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허영란 교수는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우산을 무조건 독도로 전제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 연구자 가운데 제가 존경하는, 평가하는 사람은 이 이케우치 사토시 교수라고 있습니다. 나고야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2013년에 그동안 쓴 논문을 모아서 독도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 허영란 씨의 비판을 인용을 하면서 한국에는 그러한 경향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3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지도인데요. 이것은 1530년에 신정동국 여지 성남이 편찬될 때 만들어진 팔도 청도라는 최초의 조선 팔도에 관한 지도입니다. 그 최초의 조선 팔도 전도를 그린 지도에서 이 동해안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아까 세종실록지를 보면은 우산 무릉 했으니까 우산을 먼저 그리고 울릉을 바깥에 그리는 이와 같은 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에 울릉도와 별도에 우산도가 있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확실히 알고 이렇게 그렸다. 그런데 그렇게 그릴 만한 섬은 독도밖에 없으니까 이 우산도가 독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박물관에 가보면요, 이 팔도 청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지도 속에 독도는 1530년에 팔도 청도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독도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 방법은 18세기 전반까지 지속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뭐 직업상 모든 것을 의심을 합니다. 야, 저렇게 설명해서 좋을까? 다들 아다시피 독도란 것은 이 울릉도 동남쪽 87km밖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섬을 이 서쪽에 있는 거의 같은 크기로 뭐 한 3분의 2 크기로 그려놓고 독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이 18세기 중葉까지는 한국인들은 그렇게 알았다. 비록 위치 설정이 잘못됐긴 했지만은 저건 독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논리가 성립하겠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을 좀 찾아 읽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허영란 씨 논문이나 이케우치 사토시의 책이나 논문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때 아주 고약한 군신, 나라를 망쳐먹은 간신 좌고라는 정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황제 앞에 사슴을 끌고 가가지고 이건 말입니다. 이 말을 황제께 바칩니다. 하니까 이 황제가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사슴이지 말이냐. 그러니까 이 조고가 아니 신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저게 말인지 사슴인지. 신하들 가운데 아무 말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몇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나조한테 조고한테 이 살해를 당합니다. 뭐 그런 경우 꼭 그렇게 비교할 건 못 되지만은 이 나라가 만든 그 공적인 박물관에서 이 위치가 틀려 있는 이 그림을 놓고 이거 독도다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국민들이 그 독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가지 가설은요, 이 그림을 보고 떠올린 것은 바다가 막힌 지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환상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라 이야기를 좀 하면요, 아까 이 이찬 이사부의 그 울릉도 정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512년인데요, 530년이 되면은 신라가 선부라는 중앙관청을 만듭니다. 병부하에 두는 겁니다. 병부하에 우리나라 말로 국방부 하에 이제 해양부, 오늘날 해양부를 거기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해군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선부를 병부로부터 독립시켜서 동격으로 병부와 동격의 선부, 다시 말해서 병부는 육군을, 선부는 해군을 다루는 그런 부서입니다. 이 신라는 해군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전쟁 마지막에 당나라와 전쟁을 하죠. 당나라와 무려 한 10몇 년간 전쟁을 하는데 그때 주요 전장이 전부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 연안 지역에서 무려 한 40여 차례 당과의 전쟁을 하는데 그 모든 해전에서 다 이깁니다. 676년에 마지막 해전이 기벌포에서 벌어졌는데요. 당 해군 4,000명을 참여했다. 흔히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 대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산 대첩만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당과에서 이겼던 기벌포 대첩이다. 평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는 해군이 아주 강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730년에 일본의 병선 300척이 신라를 침범했습니다. 그 일본 서기를 보면 신라가 이를 대파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라의 해군이 워낙 막강해가지고 737년이 되면은 당나라의 황제 헌종이 신라 성덕왕을 영해군사에 임명을 합니다. 당시 그 발해가 중국의 연안을 자주 침범을 해가지고 발해도 제압할 목적으로 동해, 서해, 남해, 동전하에까지 뻗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신라왕을 영해군사로 임명을 해서 120년간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신라는 그렇게 해양 강국이었고요. 그리고 9세기가 되면은 신라의 흉년이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삽니다. 810몇 년인가 일본 서기를 보면은 신라의 흉년이 들어서 바다를 건너와서 일본해 동쪽에 일본 동쪽, 그러니까 동해 건너편 일본 동쪽에 정착한 신라인이 700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라의 해군 100척이 2,500명의 해군을 태우고 하카다, 오늘날의 후쿠오카나 대마도를 습격을 해서 노략질을 했다. 뭐 이런. 신라가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해양 강국이기 때문에 울릉도에 사람이 많이 살고 그 정치 체제가 하나에 성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박을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울릉도와 동해안 사이에 섬이 있는 줄 없는 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섬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릉도에서 배가 와서 동해까지 오는 데는 이틀을 와야 되는데 하룻밤을 꼭 캄캄한 밤 위에서 자야 됩니다. 중간에 섬이 하나 있으면은 그 섬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1417년에 조선 왕조는 해금령을 내립니다. 모든 섬을 비웁니다. 섬에 사는 사람은 왕의 교화를 벗어나서 또 왕에게 부역을 내지 않은 고약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철수시키라. 이렇게 해서 이 남해안 일대 섬이 완전히 비워집니다. 그리고 울릉도도 비웁니다. 한 100명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비운다. 그렇죠. 그게 1417년 일이에요. 그리고 비워진 울릉도가 이후 다시 사람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1881년이니까 무려 한 460몇 년 만에 그 울릉도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섬을 비워놓게 되는데요. 물론 남해 일대는 17세기가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울릉도만큼은 이후에도 계속 비워져 있었는데요. 그렇게 그 섬을 비운 지 100년이 되니까, 50년이 되니까, 50년 가까이 되니까 이미 우산국이 우산도로 이름을 바꾸어서 두 개의 섬이 있다는 생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1530년, 100년이 훌쩍 지나서는 그림으로 그리게 되니까 이와 같은 두 개의 섬으로 그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죠. 그러나 제가 이 가설에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조선 왕조가 그린 여러 지도를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떠도는 섬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아국총도라는 어떤 그림인데요. 수많은 섬이 동해안에 있습니다. 서해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런 섬은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육지에 앉은 사람이 바다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지도를 그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 양양 위에 죽도라는 죽도항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었는데 그걸 섬인 줄 알고 그걸 섬으로 그리는 지도도 있고요. 이렇게 바다로부터 완전히 닫힌 그와 같은 상태가 100년, 200년, 300년 지나면은 바다에 대한 환상이 생겨난다. 이것은 전통에 따라서 우산도를 울릉도 서쪽에 동해 울진 사이에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이것은 훨씬 더 육지에 가깝죠. 아까 그 최초의 그림보다는. 이것이 서쪽에 있으면서도 규모도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육지에 가까운 그림이 있는가 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이 우산이란 섬이 울릉도 남쪽에 붙습니다. 한 절반 정도의 크기로 울릉의 남쪽에 붙는 이런 그림이 이런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떨어진 남쪽에 그려질 수도 있고요. 아주 더 떨어져서 그냥 이 경상도 쪽으로 확 붙어 있는 이런 우산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래로 지도가 그려질 때마다 이 우산도의 위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경도 위도를 표시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 지도를 그리게 되는 건 19세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도를 그릴 때마다 그리는 사람의 상상이 작동을 해서 그 위치가 플로팅했다, 표류했다. 이것은 동쪽으로 붙어 있는 그러한 우산도입니다. 그러다가 서쪽에 있다가 동쪽으로 옮겨오고요. 요거는 이제 동남쪽에 약간 그 아주 작은 크기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그림만 해도 좀 큰 것이었는데요. 그러다가 북동쪽으로 가서 붙는 이런 그림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지도는 또 동해안에 또 하나의 섬이 그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 바다로부터 완전히 조선시대는 바다 심리 밖을 나가면 월경을 했다 해서 그 중대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심리 밖 나가는 것이 국법에 의해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다 속에 있는 섬에 대한 환상이 생겨났다. 그 최초의 환상이 이미지로 나타난 것이 앞서 최초에 말씀드린 1530년의 조선 팔도가 아닐까 하는 것이 그런 생각입니다.
이 지도는요, 울릉, 우산, 양도라 해서 울릉과 우산이 두 개의 섬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 하나인 것 같다 해서 하나로 이렇게 육지에 딱 붙어나서 그런 그림도 있고요. 이것은 또 더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울릉도가 우산도를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의 그림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마다 다양하다 하는 것이 지도를 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 모든 우산도가 독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대 한국 정부와 그리고 다수 연구자들의 주장인데, 저는 그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세기 중엽이 되면요, 아주 정확하게 이제 오늘날의 울릉도 자체를 그리는 지도가 나타나는데, 그 옆에 보면은 소위 우산도라 해서 우산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우산도 울릉도 옆에 가면 여기 죽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죽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가지고 이게 소위 우산도다 하는 이런 지도도 나타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8세기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조선 왕조의 관리가 이 울릉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그려진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우산도를 찾으니까 바로 이 오늘날의 죽도로 이게 우산도구나 해서 또 이렇게 그려진 그림인데, 요 밑에 독도라고 써놓은 것은 요걸 독도라고 간주하는 연구자가 이렇게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요 알파벳으로 쓰인 것을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섬이 떠돌아다녔다는 것이 제가 관찰하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한에서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마침 이케우치 사토시 씨가 이 모든 지도를 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걸 하나의 테이블로 제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연구가 우리 한국 연구자가 아니고 일본 연구자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조금 좀 유감입니다만은, 정부가 많은 돈을 지원해서 독도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연구가 일본인 한 개인 연구자에서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케우치 교수는 이 116종의 조선 지도를 다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수집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은, 나머지 절반의 지도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추후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테이블을 제가 제 나름대로 동서남북으로, 서라는 것은 우산도가 울릉도 서쪽에 표현된 것이다. 동해는 동쪽이다. 문은 없다. 뭐 북은 북쪽에 있다. 남은 남쪽에 있다. 북동쪽에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케우치가 조사한 결과를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글자 하나하나가 지도 한 쪽이고 전부 116종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전국도가 있고 팔도 전체를 그린 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만을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17세기 초 전반, 중반, 후반 말이고요. 요 시대 구분이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이쪽 칼럼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요,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는 압도적으로 서쪽에 있습니다. 최초에 제가 보여드린 조선 팔도에서처럼 말이죠. 우산도가 울릉도의 한 절반이나 3분의 2 크기로 서쪽으로 있고, 또는 북쪽으로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남쪽으로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이 서쪽, 18세기 중반까지는 그래도 서쪽의 그림이, 서쪽에 있는 지도가 전통적으로 울릉도와 동해안 사이에 있는 그런 그림이 있다가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전국도에서. 그 대신에 동쪽에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동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없는 지도가 좀 전국도에서는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이 되면 이제 북동쪽이 되고 동남쪽도 나타나고요. 역시 플로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강원도 지도에서는 원래는 서쪽이었습니다. 이 점은 맞는데, 그러다가 18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남쪽으로, 여기는 동쪽입니다만 강원도도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그리다가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최초는 서쪽으로 그리다가 18세기 중반 이후에 동쪽으로 그리거나 남쪽으로 그리다가, 전국도에서는 동쪽으로, 강원도도에서는 남쪽으로 그리다가
차츰차츰 북동쪽으로 이렇게 그리는 경향이 많아지는 가운데 안 그리는 지도도 많이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결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현상들을 이렇게 집계적으로 모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나의 설명해야 될 하나의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리적인 것이 17세기까지는 울릉도에 조선의 관리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가지를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세기가 되면은 남해안에 여러 섬이 개간되기 시작한다. 사람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다. 동시에 울릉도에 동해안에 어민들이 가서 이제 어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기에 일본의 어민들도 울릉도에 옵니다. 일본의 오늘날의 시마네현 위에 오기시마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의 주민들이 오늘날의 독도를 거쳐가지고 이 울릉도까지 와서 그래서 나무도 하고 고기도 잡고 1년에 한 차례씩 오기시마에 사는 어민의 두 집이 교대교대로 그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이 한국의 어민하고 일본 어민이 울릉도에서 충돌을 했어요. 그때 안종복이라는 사람이, 잘 알려진 안종복이라는 사람이, 야, 너희들 왜 남의 땅에 와서 이게 고기 잡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이 일본 어민들이 우리는 송도에서 왔다. 송도라는 게 이제 일본말로 마츠시마, 독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독도를 거쳐서, 거기서 고기 잡다가 이 울릉도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영복이라는 사람이, 야, 송도도 우리 땅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산도야. 이 안영복이라는 사람은 우산도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는 몰랐는데, 일본 사람들이 송도라고 하니까 그거를 우산도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 어부들을 따라가지고 송도까지 가요. 독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일본까지 가서 이제 영토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와 당시 일본의 막부와 조선 왕조가 외교적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울릉도 도해 금지, 울릉도에 일본 어민이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조선 정부는 그때부터 3년에 한 번씩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해서 거기서 전통적인 해금 정책에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3년마다 조선의 관리가 울릉도를 가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서쪽에, 그러니까 울릉도와 동해안 사이에 무슨 섬이 없다는 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이 슬슬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산도가 있다. 더구나 안종복에 관한 안종복은 나중에 함부로 월경을 했다 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는데 따라서 그가 내가 우산도를 찾았다. 일본이 송도라고 부르는 게 우산도다. 그 주장을 했지만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슬슬 우산도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꼭 오늘날의 독도로 이렇게 고착되지 않고 없거나 동남이나 북동으로 이렇게 솔솔 저렇게 유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18세기 중엽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 의하면 정확하게 오늘날 울릉도의 부속하는 죽도를 가리켜서, 그죠? 이게 우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우산도에 관한 한국의 이미지는, 한국 조선 정부의 지배층들의 이미지는 플로팅했다, 떠돌아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에 드디어 이제 울릉도에 대해서 울릉도를 다시 개척한다 해서 조선 왕조의 그 결정이 내려지고, 그때 임금인 고종이 울릉도 검찰사 이기원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파견할 때 그 고종실록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이 울릉도 검찰사 이기원을 접견하고 명했다. 송죽도와 우손도가 울릉도 근방에 있다고 하는데 그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 조사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송죽도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를 부르는 말이에요. 송도라 그러기도 했다가 죽도라 그러기도 했다가 이게 괜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일본에서 흘러 들어온 말, 고종이 언급을 하면서 또 전통적으로 우산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울릉도 근방에 있는데 그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확하게 안종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독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이기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삼국 사기를 본 모양이에요. 우산도는 즉 울릉도입니다. 우산은 옛 나라 이름입니다. 이렇게. 근데 고종이 말을 받아 하기를 혹칭 우산도, 혹칭 송죽도 모두 우리나라 동국 여지 성남에 있다. 혹은 송도, 혹은 죽도, 우산도 이 세 섬을 통칭해서 울릉도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고종의 인식 자체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송죽도, 우산도, 울릉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기훈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산도는 울릉도입니다 하니까 이 고종은 송죽도, 우산도, 송도, 죽도, 우산도 요 세 개가 울릉도일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당시의 조선왕조 지배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없었다. 많은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지만 지도 자체에서 이 독도의 위치가, 우산도의 위치가 플로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이 되면은 대한제국의 학부가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경도 위도가 표현되는 근대과학적인 어떤 지도가 그려지는데 이 울릉도를 그리면서 울릉도 북서에 있는 오늘날의 죽도를 갖고 명확하게 우산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야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이렇게 여기다 우산을 표현했으면 뭐 더없이 확실한 독도의 근거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당시에 벌써 독도에는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 1000명 정도 살고 있는 가운데 100명이 일본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본인들이 거기 산 이유는 독도의 그 강치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바다사슴 그 강치인데 서로 이렇게 강치를 잡으려고 하고 분쟁도 생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대한제국이 칙령 41도를 발표를 해가지고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군수를 둔다. 그래서 울릉군으로 한다. 군청의 위치는 태화동으로 한다. 울릉도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이 기사를 관보에서 찾아낸 사람이 큰 공로를 세움. 이 석도가 독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한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의식이 이 칙령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허영란 교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계우치 씨는 왜 이때까지 한국인들은 역사적 고유 영토로서 우산을 계속 이야기해 왔으면서 이 우산은 어디 가고 없고 갑자기 석도가 나타나느냐? 우산은 어디 갔느냐? 우산은 왜 정발했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가능하고 이계우치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석도와 독도는 그 한자 표기가 엄연하게 다르다. 뜻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초대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신 신석호 선생이 독도는 석도가 바로 독도단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 경상도 방언에 바위를 가지고 독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게 당시 초창기에 울릉도에 간 사람들이 전부 전라도 사람이 많으니까 전라도 방언에 바위를 독이라 한다. 그래서 독섬 그랬는데 그걸 한자를 표현하다 보니까 홀로 독에다가 섬 도자를 써서 독도가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그 주장을 좀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돌섬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 돌자 한자가 있고요. 바위라 하면은 이 바위를 표현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한자를 전혀 몰랐다 하면은 모르겠을 때 다 한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한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좀 과연 그래서 이계우치는 한국 정부의 바위섬을 독도라고 표현했다는 주장을 솔직히 말해서 잘 납득을 못하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란 말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904년입니다. 그때 일본 해군의 함정이 해군의 배가 독도를 지나가면서 저 섬은 한국 사람들이 독도라고 부르고 쓴다. 부르고 쓴다 그랬어요. 부르고 쓴다. 근데 그 당시 독도에 살고 있던 어떤 어민이 워낙 울릉도에 살고 있던 어민이
독도 강취잡이에 대한 어떤 그 면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한제국 정부의 면허권 출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워낙 강취잡이에 경쟁이 심하고 해서 안 되니까 대한제국 정부에 출원을 해가지고 내가 독도의 강취잡이를 좀 독점을 한다. 그 대신에 얼마 상납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독도 강취잡이 출원을 하기 위해서 본국 정부의 승인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경에 있는 외무성에 가가지고 내가 대한제국에 이러한 그 독도 강취잡이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외무성의 관리들이 그거를 저지를 하고 한 2달간 조사 끝에 이거는 무인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일본 영토로 편입시키는 그런 그 행정명령을 중앙정부가 발동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2년 뒤에 대한제국 정부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그때 그 울릉도 군수가 우연하게 그 사실을 알고 본군 소속의 독도가 일본령에 편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강원도 관찰사에 보고하고 강원도 관찰사가 다시 그 중앙정부에 그걸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참정 대신 박재순이가 그 괴이한 일이로다. 다시 그 섬에 사정을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무런 것이 없는데 이 사건을 두고 이 허영란 씨나 이케우치 씨는 그 입장이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신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케우치 씨는 일본 사람인데도 1870년까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말로 마츠시마를 자기의 영토로 영유한 적도 없거니와 영유한 의사도 없고 그것이 어느 땅이라고 물었을 때 명확하게 조선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다. 더구나 1904년에 편입시킬 때 일본 어민이 대한제국에 출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저지시키기까지 인국의 이웃나라에 더 인접해 있는 섬이 이웃나라의 섬일 가능성이 큰데 그것을 대한제국에 조회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저도 그 입장은 찬성입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이웃 나라가 정치가 혼란하고 행정제도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웃 나라끼리 그 올바른 도리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왕조가 그러면서도 이 무언가 이 석도가 독도였다는 사실을 일본인 학자들은, 일본 정부 측에 있는 학자들은 그게 설령 한국의 주장이 맞더라 하더라도 선점의 미완성이다 그럽니다. 이 관보에다가 명령 하나 발동한다고 되느냐? 이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독도를 조사를 하고 독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제 하에서 관리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렇게 반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유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영유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영유의 그 실질적인 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행위가 없다. 조선의 관리가 한 번도 독도에 가본 적이 없다. 그 강치가 많이 나는데 그 강치 몇 어업권을 둘러싸고 무슨 행정적인 관리가 있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허영란 교수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양심적인 학자들의 연구를 근거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는 아닌데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영란 씨는 독도 영유권의 복잡한 면모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분쟁의 열기에 포획되지 않으면서 극한적인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케우치 씨는 서로 절교할 각오가 아니라면은 맞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은 도덕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뭐 국제법이 어떻고 하지만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그게 자기 땅이라고 하나 내놓은 증거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겸허하게 직시함으로써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발씩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한일 회담도 성사시키고 이후 한 40년간 양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현명하게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거기다 군사기지도 세우고 말이죠. 뭐 각종 한국 정부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연구자로서의 용감히 용기 있는 충고를 우리가 정부가 우선, 그리고 국민 스스로가 이런 논문이나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한 발씩 발을 빼면서 다시 그 이전 정부처럼 이거를 해결되지, 분쟁이지만은 이미 해결된 분쟁이라고 간주하는 위에서 현명하게 분쟁을 앞으로도 100년, 200년 더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해서 친목 협약을 맺는 가운데 분쟁을 현명하게 관리를 하면서 양국 간에 서로 정진시켜야 될 협력 우애 관계가 중요하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떠도는 섬, 바다가 막혔을 때, 500년간 막힐 때 많은 환상이 생겨난다. 바다에 대한 환상이 생겨나고, 이전의 신라왕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한 환상이 생겨나서 섬을, 떠도는 섬을 이렇게 그려왔는데, 그런 섬을 박물관에 제시해놓고 이게 톡톡 달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곤란하다. 한국의 국격, 국민적 교양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약간의 소란을 각오하면서까지 저도 지식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